공안 탄압 중단하라! 중단하라! 결국 이 정권이 노동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공안 탄압을 시작한 것입니다. 잠시만요. 이쪽. 간첩단이니 뭐니 이렇게 표현들 쓰는 것은 과도하고 이거 역시 의도가 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1분 뒤에 진입하니까 막지 마시고 협조해 주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변호사님 없이 아니 변호사가 곧 오신다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죠. 보이는 장소에서 자, 진입하세요. 예, 오늘 아침 국정원과 경찰 수사관들이 민주노총 서울 본사를 비롯해서 보건의료원 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민주노총 쪽에서는 변호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얘기를 했고 국정원 쪽에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면서 서둘러서 수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변호사가 왔고 압수수색 영장을 살펴본 다음에 또 수사 진입하는 수사관 숫자를 놓고 또 대치가 있었습니다. 결국 민주노총 쪽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5명이 들어가서 이제 압수수색을 좀 벌였습니다. 자, 이 오늘 있었던 이 민주노총 서울 이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전에 보도가 됐던 창원이라든지 제주 쪽과는 좀 다른 조직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알려진 것으로는 전북 민중행동, 그다음에 히읗 기억 히읗, 그리고 자주통일 민중전의 요 세 곳과는 별개의 이 조직이 형성된 것으로 국정원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민주노총의 핵심 간부가 이 보건의료노조라든지 또 광주기아차 노조에 조직을 심어서 뭔가를 획책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언론엔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좀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국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민주노총 강력한 저항이 예상되는 민주노총에 대해서 직접 수색에 들어갔다는 것은 법원도 어느 정도 그 혐의점을 인정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고요. 먼저 저 민노총 자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닙니다. 민노총에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조직국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사람이 간첩 행위를 했다라는 거고요. 예. 베트남 그 캄보디아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았고요. 예. 또 공작금도 수령을 했다. 이런 것까지 파악한 것 같고. 근데 왜 자택을 압수수색 안 하고 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느냐? 예. 그게 뭐 혹시라도 민노총 자체에 대한 탄압 아니냐? 그게 예. 아니고 이제 민노총 저기가 거의 성지화돼 있습니다. 저 경향신문 건물 13층에 있는데 이제까지 보면 감히 어떻게 민노총을 뭐 검찰 나부랑이 등에 와갖고 이걸 압수수색 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있다 보니까 저기가 비교적 안전한 장소라고 하는 판단하에서 예. 그 간첩 활동한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저기다가 놨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 거예요. 공안 당국에서는요. 그래서 한 것이지 민노총 자체에 대한 탄압이다. 이렇게 뭐 찔리는 게 없으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 다만 이에 대해서 한상진 교수라든지 민주노총 속에서는 이제 정부의 조작이다, 간첩단 사건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야당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야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 이 방침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국정원의 대공 업무 기능과 노하우를 이유 없이 사장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뻔히 보이는 대공 무장 해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소위 그런 이 간접단 사건 등을 이 시점에 터뜨리는 이유가 아마 또 국정원의 그런 그 수사권을 부활하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된 작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한상진 교수라고 했는데 한상진 교수가 아니고 이 민주노총의 한상진 대변인이 그렇게 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야의 입장은 좀 이렇게 상반돼 있고 민주노총도 이것을 이제 정부의 조직이라고 합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번 화물연대 이 파업과 관련해서 조사방해 혐의로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고 LH도 건설 현장에서의 어떤 불법 행위에 대해서 지금 이 경찰에 고발을 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늘 한꺼번에 이뤄지다 보니까 아마 민주노총 쪽에서는 뭔가 의도가 있는 조작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만한 사안입니까? 이게 지금 동시에 일어나다 보니까 네. 이게 노조 탄압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개혁의 신호탄 아니냐 이렇게 봅니까? 이 대공 혐의와 이 모든 노조 개혁이 맞물려 있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뭐 우연치고는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연쇄적으로 거의 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뭐 민주노총이든 어느 조직이든 간에 안에 간첩이 있다면 빨리 발본색원해서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를 해야죠. 예.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도 거의 드러나다시피 기업이 예. 민주노총과 거래하지 말라 이런 시그널을 그동안에 보여왔고 방금 앵커가 말했다시피 화물연대와 관련해서도 예. 상당히 세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있고 또 최근 뭐 일부 지상파에서 보도가 뭐 나왔습니다마는 회계 조사 예. 이거 이미 다 자기네들이 하고 노조끼리 하고 있는 걸 갖다가 마치 크게 부패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바로잡아야 예. 돼요. 어떤 왜곡들을 시키는 상황에서 공안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보면 뭐 대처 시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예. 말하자면 그런 노조를 완전히 깨부수겠다. 예. 앞으로 우리 사회의 윤 대통령의 생각 자체가 이제 노동개혁이라는 말로 나왔습니다만 개혁이 예. 아니라 아예 노조 세력과의 결별, 싸움, 전쟁 예. 이걸 선포하는 것이고 아래 위로 조직을 와해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간첩단 사건으로 들어가 있지 않나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절묘한 예. 타이밍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영주 의원께서는 이제 오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 간첩단 사건하고 윤석열 정부의 노조 파괴가 다른 것이지만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오해를 산다 이런 뜻인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충분히 다른 그런 사건이라는 얘기에 별개예요. 물론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민노총도 그렇게 협조를 해야 되겠죠. 간첩이 있다면 알겠습니다. 어느 조직은 그러나 실제로 민노총에서 공안 통치로 해결하는 비판과 논평을 했을 때 예, 많은 국민들이 그럴 만하다라는 공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 속에. 알겠습니다. 제가 예. 바로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이게 이제 이 간첩 수사는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간첩 수사는요. 예. 짧게 걸리는 게 2, 3년 걸립니다. 길게 걸리면 5, 6년 걸리기도 합니다. 예. 이게 간첩 수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 이 대공 수사 기능을 국정원에서 경찰로 옮긴다고 했을 때 저는 그걸 딱 듣고 이거 아예 기능을 없애버리려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예. 것이 경찰은 1년마다 보직 이동이 됩니다. 인사가 잦아가지고. 근데 간첩 수사의 특성상 예. 이렇게 장시간을 요하는 거를 경찰한테 맡긴다는 거는 그냥 아예 포기한다. 예.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김영주 전 의원의 얘기가 그렇게 의심은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그 정황상 맞지가 않는 게 노조탕으로 몰 것 같게 이게 그렇게 급조해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 지금 아까 그 제주도 한길에부터 예. 시작해갖고 창원의 자주통일 민중전이 이런 것들이요. 문재인 정권 때 시작된 간첩 수사인데 예. 그때 무슨 이유인지 중단돼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어온 것이 예. 이번 정권 교체 되고 나서 다시 재개가 된 겁니다. 그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 제주가 한길해라고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추정된다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한길해인지는 아직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희역으로만 이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대공 수사를 경찰에 이관한 거, 뭐 검찰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6대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들을 경찰에 이관한 것들, 뭐 이 얘기까지 좀 가기에는 너무 크게 벌리는 것 같아서 조금 자제를 하겠는데 이 대공 수사가 경찰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우리 남한 사회에 간첩들이 활개를 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줬다 이렇게 보세요? 어쨌든 여전히 예. 국내에 간첩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나 예.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국정원으로부터 이런 조사 기능을 경찰로 넘길 때의 예. 분위기는 굉장히 화해 분위기였고 간첩이 없다 이런 분위기를 막 예. 띄웠었어요. 정말 그럴까? 좀 의심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갔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그 당시에 이미 좀 뭔가 포착이 돼서 간첩 조사를 하고 있었던 거고 예. 지금 신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좀 수사를 뭉개고 지연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본격적인 어떤 우리가 뭐 압수라든가 더 심도 있는 그러니까 물 위로 드러내는 것들을 많이 못했던 게 사실인데 지금쯤 되면 뭔가 그런 것들에 우리 대북 관련된 수사 기능, 간첩 잡는 예. 기능을
좀 무력화시키려고 예. 그런 경험이 없는 경찰한테 이관한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좀 예. 의심이 듭니다. 근데 저는 아직 저희는 북한과 대적점에 있고 또 여러 가지 군사적으로 위협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가 뭐 종교시설이나 종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간첩이 거기 들어갔다고 그 사람들에게 거기가 취해복권이라든가 성지가 될 수는 없어요. 민노총에 대해서 뭐 노조 탄압이다. 너무 앞서가는 저는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이번 간첩 수사에 대해서는 정말 좀 철저하게 밝혀서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 교수님, 이 지금 국정원이라든지 공안 당국에서는 이 민주노총 핵심 간부가 뭐 이제 조직국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현 집행부가 등장한 이후에 민주노총이 노조 문제와는 무관한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국가보안법 폐지라든지 여러 어떤 북한의 이론,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 집회를 많이 한 것을 그 근거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공안 당국은 민주노총이 북한 지령에 의해서 정치적인 구호나 행동들, 집회들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공감하세요? 동의하세요? 전혀 공감이 안 되는데요. 예. 주한미군 철수, 또 국가보안법 폐지 이거를 왜 민주노총이 주장하냐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런 거죠. 그 민주노총이 그 진보운동 단체로서 예. 노조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이른바 정치투쟁이라는 걸 하는 경우가 있죠. 그건 어쨌든 노조운동이 그렇게 노조 투쟁 말고 정치투쟁도 해왔었죠,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그게 윤석열 정부뿐만이 아니라 예. 문재인 정부 때도 해왔고 항상 정치투쟁도 한 축으로 삼아왔던 건 사실이죠. 예. 근데 그 정치투쟁이 소위 북한을 찬양한다든지 예. 소위 대북 혐의가 있는 예. 그런 의미라면 좀 다르겠죠. 그러나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만 들어봐도 뭐 반미 투쟁 확대, 뭐 또 뭐 한미 군사훈련 중단 이건 일개 시민 타겟 단체들도 주장할 수 있는 영역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민주노총의 간첩 뭐 활동 이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렵다. 알겠습니다. 윤 의원께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이 사안을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사안이어서 좀 방향 잡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국정원이 압수수색한 곳이 전국에서 4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건 뭐 간첩 수사라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그 간첩 수사에 왜 노동개혁의 신호탄인가라는 바이라인이 붙는지 예. 전 그거에 대해서는 좀 선을 확실히 그을 필요가 있다. 예. 만약에 민노총의 뭐 조직국장으로 일하는 어떤 주인공이 간첩 활동을 했다면 그건 뭐 개인의 일탈이겠죠. 지금 저런 식으로 오늘 뉴스가 다뤄지면 예. 민노총이 그러면 간첩 조직의 무슨 온상이냐 이런 오해와 딱 연결될 예. 수 있거든요. 그걸 만약에 의도로 했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윤 대통령이 노동개혁, 교육개혁, 그다음에 연금개혁이라는 거를 올해 뭐 국정과제 우선순위 뭐 이렇게 지금 던진 걸로 우리는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노동개혁이라는 게 얘기했던 것처럼 노조의 회계 투명성 제고 이게 단가. 제가 생각하기에 노동개혁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가. 예. 그걸 위해서는 과거에 노사정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있었던 노조라는 그 이해 집단과 어떻게 하면 예. 갈등 조정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공감을 끌어내고 꼭 노조가 없어도 취업률이 높아질 수 있고 그럼으로써 노동시장이 유연성이 높아지는 이게 노동개혁의 궁극적인 종착점 아닐까. 그렇다면 그 중간에 노조의 무슨 회계 투명성을 끌어올리는 그래서 사법당국이 나서야 되고 급기야는 지금 국정원이 간첩 수사하는 것까지 노동개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그건 여러 가지가 뒤집어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예. 간첩 수사는 간첩 수사대로 노동개혁은 따로 노동개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할 게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다음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없는 제도 만들고 있는 제도 덮으면서 사적 이익을 위해서 검찰권을 남용하는 일부 정치검찰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역사가 평가할 것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습니다.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되겠으니까 제가 27일 아니고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습니다.
당내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당무에 충실하시고 국정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변호사 한 분 대동하고 가서 당당하게 맞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오늘 서울 망원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검찰에 출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대장동 위례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검찰이 출석 요청을 한 날은 27일 또는 30일, 31일 그리고 2월 2일, 2월 3일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오늘 그날들이 아니라 검찰이 제시한 날짜들이 아닌 28일 토요일 날 출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왜일까? 이재명 대표가 밝힌 이유는 평일에는 당무를 봐야 된다. 당대표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대표로서 당무를 보고 28일 날 개인적 자격으로 지난번처럼 민주당 의원들 한 50여 명 나오지 말고 그냥 변호사 한 명만 대동하고 가서 내가 조사를 받고 나오겠다. 이제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28일 날은 토요일입니다. 언론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일요일 날은 신문이 안 나와요. 자, 그것도 염두에 둔 건가?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우리 다섯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8일 출석하겠다고 한 이재명 대표의 까닭은 뭘까? 한 분 한 분씩 들어보겠습니다. 요거는 민주당 쪽에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액면 그대로 평일날은 당무를 보고 28일 날 개인 자격으로 변호사 한 명 대동하고 가기 위해서 28일 토요일 날로 택한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뭐라고 쓰셨습니까? 글쎄요, 뭐 저는 이제 제3의 길 뭐 그렇게 썼는데 좀 너무 과하게 썼습니다만 어쨌든 27일 금요일도 아니고 30일 월요일도 아니고 28일 토요일 날 검사들도 나와야 돼요? 네, 했다는 것은 뭐 다시 보기에는 뭐 공무원 입장에서는 조사를 해야 될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기적인 발상이죠. 내가 실시간에 자기가 일한다고 나온다면 나의 휴가 시간을 자기 조사해야 되나 이렇게 짜증을 낼 수 있는. 검사들이 화낸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기적인 거죠. 자기만 생각했다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그러니까 받을 수도 있고 없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검찰 쪽에서? 빨리 끝내야 되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도 있고 지금 기자들이 일을 안 하는 날입니다. 토요일 날은. 그리고 또 기사화 된다 하더라도 인터넷판에 기사화 한다 하더라도 그날 스케치를 일요일 날 봐야 될 것이고 만약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간다 그러면 한 주가 다 그 기사로 도배가 되겠죠. 도배가 되는 이제 그런 면에서 언론의 홍보의 양 또 어차피 조사받는 방식은 전과 비슷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말은 뭐 1박 2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양이 많다. 또 합쳐서 기소도 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계속 수사를 해야 될 것, 조사를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아마 검찰 측의 부담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조사를 줄이고 또 언론에 나오는 양도 줄일 수 있는 제3의 길을 택했다. 저는 그렇게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평일날 당무를 보기 때문에 토요일날 나간다 이렇게만 말씀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기사량을 적게 하기 위해서 나간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사실일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그 뜻 때문에 그냥 하나의 제 뭐 알겠습니다. 판단입니다. 근데 28일 날 검사들이 쉬는 날을 일부러 택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인데 검사들은 아마 그게 아니더라도 그 주말에 못 쉴 거예요. 그렇죠? 담당하는 수사 검사들은 소환 대비해서 뭐 계속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색다른 해석이었습니다. 공감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윤경호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28일을 선택한 까닭은 뭡니까? 또 안 나갈 거란 얘기도 좀 있었어요, 처음에는. 불출석은 어렵죠. 지난번 성남지청에 이미 나갔던 걸 생각하면 제가 그래서 어차피 터진 물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부할 명분이 없죠. 한꺼번에 모아서 한 번만 불러라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각각 다루는 사건마다 다루는 검찰청이 다르잖아요. 그걸 어떻게 나중에 기소를 할 때 한꺼번에 모아서 기소를 할 수는 있겠죠. 가장 큰 곳으로 보내서. 그러나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건 제가 보기에는 안 된다 말이 어려울 것 같고 불출석은 지난번에 한 번 나갔는데 그걸 지금 이 사건은 나는 출석하지 않고 저 사건은 응하겠다.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날짜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다만 검찰이 이건 이틀간에 걸쳐서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 이틀 중에 그러면 뭐 저녁에는 집에 보내주고
다시 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27일 금요일에 하고 예. 30일에 하겠다 이런 의미니까 날짜는 저는 큰 의미 부여를 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뭐 이재명 대표가 아니 국사 당무 이렇게 얘기했으면 뭐 있는 그대로 존중해 줄 필요는 있는 거죠. 예. 다만 이번에 역시 대장동이든 위례든 지금 아직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를 마무리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다만 중간에 조각조각 흘러나오는 정도의 얘기인데 예. 이번에 이재명 대표를 부르는 걸 계기로 정말 대장동이라는 거에 그 일당들이 얼마를 해먹었고 전체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그 그림 중에 뭐 이재명 대표에게 흘러간 뭐가 있다면 그게 얼마나 되는지 이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해 주는 게 국민에게 뭔가 궁금증을 풀어주는 예.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연아 의원께서 뭐라고 적으셨습니까? 불리하긴 하지만 기싸움에서 질 수는 없지. 저는 엄청나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기싸움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첫째, 소환 날짜를 통보받게 되면 보통 저기 불려 나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날짜를 늦추려고 해요, 최대한. 더군다나 이제 예. 최근에 김성태 전 회장이 이제 다시 국내로 소환이 되면서 예. 어떤 증거가 더 나올지 또 어떤 발언을 할지 사실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준비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그게 하나 있었던 그런 기싸움이 있다. 예. 두 번째는 뭐 지금 정치 보복이라고 하고 정적 제거라고 하는 일종의 이재명 대표의 프레임을 쓰고 예. 있는데 나오라는 날 나가는 건 좀 뭔가 굽히고 들어가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월화, 뭐 목금 이렇게 딱 잡힌 것 중에 다 예. 빼고 주말을 잡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굉장히 기싸움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그냥 전직 의원으로서의 상상인데 예. 이번에는 혼자 가겠다고 하셨잖아요. 변호사 한 명 대동하고. 네. 예. 그러면 지난번에는 의원들한테 같이 가자고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한 건가? 저는 저 말씀을 왜 하셨나 싶어요. 그리고 그럼 안 나오라고 하면 안 나올 사람들인가? 그것도 예. 아닌데 지금 임시국회를 열어놓고 상임위가 작동이 안 돼요. 의원들 외유 나가고 뭐 대표 지금 소환조사 가는데 쫓아가고 그러니까 주중에는 일을 하라는 건 이제 자기 따라올 의원들 상임위 들어가시고 예. 또 한 주 전에 설 연휴니까 주말에 지역 일정 좀 빠질 수 있으니 이번에는 내가 오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들 오십시오 하라고 하는 암묵적인 저는 지시가 있었다고 봅니다. 또 새로운 해석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정 교수님은? 제가 좀 그 개인적으로 28일이 왜냐 이거 얘기하기 전에 먼저 검찰 소환에 출석을 통보한 점, 예. 그건 저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당당히 임하겠다라고 하는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한 거다. 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대국민의 이미지가 대국민적 이미지가 있는 거죠. 저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당당히 임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당내용 메시지도 있다. 자, 단일 대우를 유지해달라. 이 문제는 내가 혼자 이번에는 더더욱이나 비서실장 정도, 변호인 정도만 대동하고 가겠다. 이런 모습을 저는 보여준 거라고 본다. 그러면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가 다 처리할 테니 당 전체가 나서지 말라 이런. 저는 뭐 그걸 명시적으로 그걸 얘기했다기보다는 예. 그런 의지를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한 거다. 자, 그리고 또 이게 왜 그러면 28일이냐라는 를 가게 되면 결국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의 의도대로는 하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분명한 거죠. 끌려다니지 않겠다. 끌려다니지 예. 않겠다. 자, 어차피 기소할 거 아니냐. 기소는 이미 정해져 있다. 예. 그래서 답정 기소란 말도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 이미 검찰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예. 소환 일정이라고 하는 것도 본인에게 먼저 통보한 뒤에 이걸 조율하는 것이지 언론에 먼저 알려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결코 정치검찰의 의도대로는 내가 할 아니다. 수 없다. 이런 의도를 분명히 한 것으로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신 의원께서는 뭐라고 적으셨습니까? 저는 나가는 의도는 예. 나 안 쫄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안 위해. 쫄았다? 왜냐하면 만약에 거부하거나 그러면 아니 뭐는 나가고 뭐는 안 나간다. 그러니까 대장동에서는 뭔가 캥기는 구석이 더 많구나. 안 나가게 될 예, 경우에? 안 나가게 되면 소환을 거부하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그렇게 나 쫄았다라는 걸 역으로 보여주는 게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뭐 나는 안 쫄았다, 당당히 임하겠다 그런 예. 걸 보여줘야 되고 그러나 그 방식은 지난번하고 똑같을 거다. 입장을 정리해 와서 A4 몇 장 주고 예. 이걸로 가름해 달라. 그리고 그 사실상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차피 기소는 할 텐데 성남 FC도 마찬가지지만 이
대장동 이것도 위례 신도시도 어차피 기소를 할 텐데 예. 검찰 조사 단계에서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자신의 패를 검찰 쪽에 보여주는 게 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말은 최소화하고 뭐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표의 서울 망원시장 방문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마치 유세를 방불케 했습니다. 그 모습 보고요. 그리고 진술서 6장, 가지고 갔던 진술서 6장을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SNS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를 놓고도 여러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의 얘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더 훨씬 더 멋있는 걸. 본인이 이미 다 범죄 동기 자백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나는 정치인이다. 그래서 당연히 정치적 이득을 고려한다. 이재명이 성남구단을 잘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능력이 있구나. 더 큰 역할을 맡겨도 되겠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궁극적으로 내가 노리는 정치적 이익이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개발 사건의 동기는 팩트와 증거의 문제이니 제가 언급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이 제3자 뇌물죄의 법리는 논쟁의 대상은 아니고요. 확립된 법문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이게 부정한 청탁과 결부되어 있으면 그 돈을 받은 것이 불이웃 돕기 단체라 하더라도 제3자 뇌물죄는 성립되는 겁니다. 네. 예, 한동훈 법무장관의 말처럼 이재명 대표가 공개했던 검찰에 가지고 가서 답변을 가름했던 이 진술서 6쪽의 내용을 뜯어보면은 자신은 이제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이 점을 사실은 강조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지적했듯이 제3자 뇌물죄는 본인이 사익을 취했느냐 안 취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정청탁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재명 대표가 그 부분은 쏙 빼고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이 논리만 강조하고 있다. 이 6쪽에 다 그 논리다. 이렇게 또 이제 법조계 안팎에서는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잖아요. 네. 제3자 뇌물죄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본인은. 그렇죠. 근데 네. 왜 진술서 6쪽은 그 부분에 대한 명쾌한 부분이 없을까? 부정청탁이라는 것을 정말 한동훈 장관의 말처럼 스스로 인정한 건가?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요. 저 변호인도 저 경기도지사 시절에 선거법 재판 받을 때 그 뭐 수십 명의 30-40명의 아주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을 해서 법정 대응을 했는데 그때하고 요번하고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재판 대응에 있어서 지금은 거의 법리적인 대응은 포기한 듯 이렇게 보여요. 저 진술서 6장을 공개한 것도요. 여론전의 성격이 좀 강하다고 봅니다. 이걸 통해서 나는 이렇게 억울하고 억울하게 내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당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떳떳하다. 이런 것들을 여론에 호소하는 것이지 저게 저런 식의 행동을 하는 것이 무슨 법정에서 재판받고 그 자신의 형량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자신이 주장한 대로 무죄를 이끌어내는데 무슨 도움이 될지는 좀 의문이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법조계 인사들이 지금 신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정 교수님. 이 진술서 6장 공개한 게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면 불리했지 유리할 게 하나도 없다. 법리적으로는 본인 스스로도 이게 제3자 뇌물죄가 된다는 걸 인정하고 안 되니까 여론전을 위해서 6쪽을 공개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론전 한다고 검찰이 이재명 후보의 혐의를 뭐 없던 걸로 해줍니까? 그건 아니다. 편의를 봐줍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럼 왜 공개한 겁니까? 이것은 그만큼 당당하다. 나는 광고비를 법리적으로도 당당하다. 그렇습니다. 법리적으로도 당당하다. 예. 자, 그러면 지금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가장 핵심은 제3자 뇌물죄와 일반 뇌물죄 이 구분을 좀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부정한 청탁의 유무예요. 부정한 청탁 없었다. 광고비 집행한 거고 유치해서 집행한 거라는 걸 강조하는 걸로 저는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부정한 청탁이 있었냐라고 하는 부분은 검찰이 밝힐 일이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자, SNS 진술서 이건 당연히 공개해도 충분한 것이고 다음 또 소환해도 당연히 예고하는 측면도 저는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혹시 다른 의견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다른 의견을 떠나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전에는 용적률이라 뭐 그 용도 변경 안 해주다가 이재명 시장 때 해줬다 이런 걸 갖고 뇌물죄 얘기를 제3자 뇌물죄 얘기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용적률 상향시켰다. 그러면 윤석열 시대에 일어난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은 다 제3자 뇌물죄입니까? 사실 아니거든요. 이것은 검찰이 봤을 때는 이것이 부당한 청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만은 십몇 년씩 병원 용도로서 있는 것을 흉한 것을 용도 변경해서 새로운 건물로 들이고 기업 유치하는 정당한 행정 차원이고 또 그런 부분에 용적률이라든지 말하자면 토지의 종류의 변경 자체도 시행적의 정책적 판단의 변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당한 말하자면 행정의 과정이고 도시개발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의 시각은 제3자 뇌물죄일지는 모르지만 재판에 갔을 때는 유무죄가 엇갈리는 굉장히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도시계획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는 기속행위가 있고 재량행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산이나 네이버가 어떤 조건을 가져왔는데 시장이 해주는 것과 이것은 지금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또 용적률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법을 바꾸고 이런 규칙을 바꾸는 거지만 이건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용적률을 높여줬단 말이에요. 도시계획에서는 반드시 용적률을 상향할 때는 그와 반대되는 반대급부를 공공기여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후원금이 아니라면 도대체 네이버와 두산으로부터 성남시는 어떠한 공공기여를 받았는지를 밝혀야 돼요. 그렇지 않는다면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민주당이 헷갈리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제3자 뇌물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다?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그랬어요.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도 한 푼도 안 받았지만 제3자 뇌물죄로 경제적 공동체라는 혐의를 갖고 감옥에 가셨어요. 그거를 그때는 왜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그러더니 이제 와가지고 한 푼도 안 받아서 혐의가 없다? 저는 이 부정한 청탁의 얘기, 특히 도시계획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용도 변경이라든가 재량 행위에서 이런 것들은 저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았다면 이거는 위법이고 법을 어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와 함께 또 한 가지 논란은 말맞추기를 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과연 누구냐라는 점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 이재명 대표 서로 모른다고 하는 말맞추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검찰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서로 사인을 보내면서 말맞추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쟁점이 좀 하나 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 서로 모른다고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본 일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왜 제 변호사비를 내며 그 받은 사람은 대체 누구냐 그럼 그 사람 잡아가든지. 정말 황당무계해요. 내가 2년이라면 이거 내이 사 입은 거. 이재명 씨는 전화는 한번 한 적 없는데요? 전화는 한번 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 없습니다. 전화 없고요. 전화보다 말도 못하고. 이재명 대표 측이랑은 뭐 연락 주고받은 건 없으신 건가요? 없습니다. 쌍방울에 그 이재명 대표 캠프에 있던 분들 취직하신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알고 계셨나요? 검찰관 소명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전혀 모르십니까? 연락한 적도 없고요. 측근들도요. 전혀 모릅니다. 예. 해외에 도피한 중범죄자들이 일방적인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유리하게 보도되게 하고 그리고 관련자들에게 일종의 말맞추기 신호를 보내는 것은 과거에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국민들께서 진짜로 궁금해하시는 것은 민주당이 말씀하시는 깡패 잡아오는 배후가 아니라 깡패 배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교활하게 말장난을 참 잘합니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을 모른다라는 발언이 관련자들에게 일종의 말맞추기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말맞추기 사인을 보낸 사람은 김성태 회장이 아니라 바로 한동훈 장관 당신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서로 모른다고 말맞추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동훈 법무장관이 수사 검사들과 수사팀장처럼 이렇게 말맞추기를 한 것인지 어느 쪽 논리가 더 설득력인지 아니면 둘 다 양쪽 모두 말맞추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보세요? 윤경호 위원께서는 지금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와 잘 아는 관계인지에 대해서 검찰이 확고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얘기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두 사람은 모르는 사이인데 검찰이 어거지로 꿰맞춘 것인지 아니면 정말 두 사람은 아주 친밀한 사이인데 검찰이 그 증거를 못 찾은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한 장 어느 쪽이 더 말맞추기를 한 것 같습니까? 그런 것들을 김성태라는 저 피의자를 데려와서 예. 수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데려왔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해서 발표해 주는 걸 기다리는 게 맞죠. 근데 저는 이번에 김성태라는 저 쌍방울 전 회장의 등장과 어저께 검찰에 들어가서 이제 본인의 모습을 보기 어려운 예. 이 과정까지 과도하게 김성태라는 사람이 노출이 많이 됐다. 특히 지난주에 우리 이 시간에 신지호 전 의원이 예리한 점을 지적하셨잖아요. 태국 경찰에 잡힌 게 아니라 태국 이민국에 잡혔기 때문에 어떠한 선택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본인이 그냥 들어오겠다고 했어요. 그거에는 본인의 재산 또는 형량 뭔가 지켜야 될 것 때문에 검찰과 어찌됐든 딜을 하는 거예요.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제 협조를 하겠다. 뭐를 유리하도록 협조를 할 것이냐. 예. 이거는 앞으로 이제 결과에 의해서 나오겠죠. 자, 태국 이민국에 의해서 억류가 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 매체와 연결이 됐다. 그건 뭐 태국 당국이 통제를 하는 상황이니까 느슨하게 해줬으니까 뭐 어느 민첩한 기자가 예. 연결이 됐다. 그걸 음모론적으로 저는 볼 일은 아니라고 봐요. 말맞추기 시도로 볼 일은 아니다 이런 뜻이군요. 그런데 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한 얘기가 그런 거 아니에요. 특정 언론이라는 게 KBS하고 예. 아주 구체적으로 인터뷰를 했던데 그걸 그렇게 짜맞추기라고 볼 일인가? 그러면 굉장히 사실은 KBS의 취재에 대해서 모욕적인 얘기예요. 그건. 그런데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우리 국적기에 타는 순간부터는 우리 검찰 수사관들이 이미 체포를 하고 예. 구속 상태나 마찬가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지금 나오는 저 장면. 예. 옆에 버젓이 수사관들 예. 둘이가 따라가는데도 저렇게 함부로 다 얘기하도록 왜 방치했죠? 저는 저 대목에서 김성태라는 인물이 언론에 자꾸 노출이 되는 걸로 인해서 뭔가 얻는 게 더 있는 것 같다. 검찰로서는. 그런 점에서 예. 검찰이 너무 정말 이런 거 볼 때마다 본 말이 항상 뒤바뀌는 측면이 좀 있다는 걸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언론을 통해서 미리 말맞추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일은 아니라고 지금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글쎄요, 저게 말맞추기의 신호탄이다. 그러면 검찰에 불려가서 할 얘기는 알겠습니다. 너무나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민주당 쪽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한동훈 장관이 수사팀장으로서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한테 야 이재명 대표 제3자 뇌물죄 맞아. 그리고 혐의 이런 거 중요한 수사 포인트야. 원래 장관은 일선 수사를 검사를 수사 지휘할 수 없잖아요. 총장만 지휘할 수 있게 되세요. 이렇게 지금 말맞추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민주당 주장처럼? 아니죠. 그냥 그 일반적인 수사에 있어서의 그 원칙과 이제까지의 예. 그 쌓였던 그런 그 관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요. 이 사건의 뭐 구체적인 결론을 지금 한동훈 장관이 내리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김성태 씨가 이재명 대표 관련 이거를 강하게 부정하고 있는데 예. 또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을 암시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게 나름대로 현재로서는 합리적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게 왜냐하면 검찰이 무슨 패를 쥐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예. 김성태 씨 입장에서는 이 변호사비 대납 이재명 대표의 관계에 있어서 예. 어느 선까지 어떤 정보까지 파악했는지 김성태 씨가 지금 뭐 동남아의 도피 중에 있었는데 그런 검찰 정보까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 모른다고 잡아떼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모른다고 잡아떼고 시작하고 그러나 지난달인가요? 중앙일보에 한번 그런 기사가 났는데 예. 그 당시 이제 태국의 도피 중에 있는데 한국의 누구를 통해서 뭐 변호사를 통해서 검찰 쪽에 예. 이재명 관련된 건 내가 다 불 테니까 그러니까 변호사비 대납 관련된 건 다 불 테니까 예. 나머지 쌍방울 기업 활동은 내가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일종의 좀 딜을 제시를 했는데 검찰 측이 거부를 했다. 뭐 그런 기사가 뜬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 기사의 뭐 사실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뭐 하나의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다. 근데 일단 뭐 제가 봐도 그건 김성태 씨의 그 선택은 이재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쌍방울의 일부라도 계속 그걸 갖고 뭐 감옥 생활하고 나오더라도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뭔가를 모색을 할 텐데, 그런데 초장부터 들어오자마자 이재명과의 관계 있어요. 뭐 해버리면 이게 자기가 이게 기브 앤 테이크 할 수 있는 카드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잡아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김성태 전 회장의 구속영장에 어떤 혐의들이 기술이 될까? 또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도 기술이 될까? 그 부분은 빠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사항들을 좀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일쯤에는 아마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입니다. UAE 방문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계속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는 두바이의 부총리인 만수르를 만난 얘기, 또 한국 방문 관광 얘기도 좀 해드렸고, 오늘은 좀 공주를 만난 것 같습니다. 라티파 공주를 만나서, 이분이 UAE의 국모인가 보죠? 저도 잘 모르는 분인데 어쨌든 활발하게 영부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스마트팜, 그런 기후 위기 속에서 우리들이 농업이 살 길을 찾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코멘트할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뭐 또 공식 행보할 거면은 제2부속실 만들어라, 그 얘기 하실 건가요? 아니, 그런 차원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외교팀들이 일정을 너무 느슨하게 짜고 있다. 두바이나 아랍에미리트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다. 이게 3박 4일 갈 일정이 아니에요, 아랍에미리트. 실제로 보면은 아부다비하고 두바이가 차로 1시간 반, 2시간 거리예요. 볼 것도 없어요, 한나절이면. 그걸 지금 오늘도 보면 여기서 단독 일정만 4건. 그런 일정들을 하고 앉아 있습니까? 저는 정말 곳곳에 다 다니면서 억지로 일정을 지어 짜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의 일정이 뭔가 예상했던 거와 달리 갔어요. 쉽게 얘기하면 사우디아라비아를 한국 이틀씩 가기로 했는데 한 공간 약속이 뻐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틀 갈 걸 사흘, 나흘에 하고 있는 겁니다. 저게 무슨 미담입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걸 저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뭐 그 책임을 알아서 지시고. 근데 보자고요. 요번에 이제 그 정상회담 그게 MOU 양해각서가 아니라 정상회담 그 합의문에 들어간 게 이제 300억 불 한국 투자하겠다, 여러 분야에 걸쳐서. 근데 이거는요, UAE가 이제까지 외국에 투자했던 거 제일 많이 투자한 게 영국이었대요. 제일 많이 투자한 게. 그 영국에 투자했던 금액의 2.5배나 됩니다. 2.5배나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양 정상 간에 공식적으로 합의된 거고, 또 우리 기업과 아랍에미레이트 기업 간, 기업 베이스에서 또 이루어진 게 한 7조 정도 되고 플러스 알파예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 우리 그 외자 유치액하고도 맞먹는 뭐 이런 건데 1년 동안에 그거를 3박 4일 했으면 엄청나게 대박 터뜨린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느슨한 일정 한다고 저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저는 그 대통령의 요번 그 순방에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봐줘야 되는데, 뭐 또 민주당에서 또 헛발질한 게 있지 않습니까? 무슨 왜 또 김건희 여사가 군복을 입고 뭐 대통령 뭐 행세를 하고 그러다가 딱 걸려버렸잖아요. 김정숙 여사도 저 똑같은 아랍에미레이트 갔을 때 똑같은 복장 입었던 거. 그러니까 좀 평가해 줄 건 좀 평가해 주는 이런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또 한마디만 보태면은요. 평가해 줄 건 평가해 주자는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 방문을 통해서 이를테면 300억 불 뭐 투자 유치라든지 대단한 성과로 보일 수 있죠. 그리고 또 두바이 공주 만난 김건희 여사 뭐 외교 일정을 공식 단독 일정을 4개씩이나 소화하고 동분서주하고 내조 활동 열심히 하는 모습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란의 아랍에미레이트에 적은 이란이라는
대통령의 실언 한마디로 모든 예. 그 외교적 성과가 지금 묻히고 있는 형국이다. 정확하게 평가할 건 평가해야 된다. 오히려 대통령의 입이 소위 한국과 이란 간의 관계에 적이 되고 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스위스로 이제 건너가시죠. 스위스에서 이제 세계적인 다보스 포럼이 열립니다. 이 다보스 포럼에서 우리 기업 총수들도 모두 이제 그쪽으로 가셨는데 올해 세계 경제에 대해서 어떤 또 기업들의 투자 흐름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이 좀 많이 가는 분야입니다. 자, 다음은 나경원 전 의원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관련해서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사면 초과에 빠졌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해임이 본인 뜻이 아닐 것이다라고 했던 나경원 전 의원의 말은 사실이 아닌 걸로 좀 확인이 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이 쐐기를 박았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이 쐐기를 박았지만 사실 그것은 윤 대통령의 뜻을 그대로 비서실장이 전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엎친 데 덮친 격인가요? 오늘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밖에서 김기현 의원에게 뒤지는 것도 좀 나왔습니다. 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이쯤 되면 나와도 승산은 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비관적인 전망도 좀 나옵니다. 자, 나경원 전 의원의 얘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해임이 대통령의 권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소 이 정보가 왜곡되거나 그런 경우가 왕왕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뭐 지난 얘기긴 합니다만 오늘은 이제 좀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으로 나온 당권 주자 지지율, 물론 이게 이제 지지층이에요. 당원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당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그렇죠? 지지층이니까 또 지역적으로 보면 당원은 좀 고령층이 좀 많고 영남에 좀 많이 편중돼 있으니까 당원 조사하고 근데 이 적합도 조사는 뭐 이렇게 딱 연령별로 지역별로 딱 균등 배분을 해가지고 나온 거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날 텐데 그래도 대체적인 추세는 당원 조사를 해도 저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연아 의원께서는? 지금 이제 역전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런 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지는 예. 여론조사는 굉장히 격변을 합니다. 지금 이제 한 50일 정도 남았는데요. 예. 특히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은 지금 출마 의사를 공식화하지 않은 상태이고 뭐 자꾸 사실상 결심 굳혔다 이런 얘기만 들려요. 아니요, 그렇긴 하지만 예. 사실상 아직 공식화한 것은 아니고 예. 또 일부 후보들은 훨씬 이전부터 이걸 공식화하고 지역을 예. 돌면서 당원들을 대상으로 본인의 어떤 선거 공약이라든가 또 예. 앞으로의 당 대표가 된 이후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설명회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저는 저 여론조사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변할 수 있다 앞으로도. 다시 1등이 될 수도 있다? 아니요, 뭐 더 밑에 있었던 후보들이 더 약진할 수도 있고 예. 또 높은 득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표가 분산될 수도 있고 또 최종적으로 후보가 확정되고 난 이후에는 그 출마를 안 하기로 했던 그 후보의 표가 다시 또 재분배되는 현상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것이 뭐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런데 분명한 건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은 자기는 반윤이 아니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이 출마 선언이 늦어지고 예. 또 대통령실과의 어떤 이 진실 공방에 휩싸이면서 사실은 친윤이 아닌 것으로 자꾸만 궁지에 몰리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이제 분명한 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이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대통령과 뭔가 반기를 드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으로 예. 이 출마 선언이 지연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여론조사가 지금 어떤 이렇게 뒤집힌 여론조사에 예.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은 나경원 전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 아니 근데 이제 저는 본격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시고 또 어떤 메시지를 내냐에 따라서 저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출마 선언 자체가 너무 길어지면서 알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지지도가 이제 조금씩 흔들리면서 다른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반윤이 아니다. 그 부분은 당원들이 믿어주나요?
나는 반윤이 아니다. 근데 이제 난 반윤이 아니야. 당원 입장에서는 반윤이냐 친윤이냐 이거보다는 윤석열 윤석열 정부의 정부의 성공. 성공을 위해서 어느 정도 예. 협조하고 또 리더십을 보여줄 것이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번에 당대표 출마하시는 분들이 그 프레임에서 스스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정말 당원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정말 알겠습니다.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반윤이 아니다라고 나경원 전 의원은 스스로 계속 강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이 지금 해임 사태를 둘러싸고 나경원 전 의원이 대통령 망신 주기를 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당내에는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사리 분별도 못하고 참모들의 말만 잘못된 정보에 기반해서 자신을 해임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꺼냈기 때문에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한다 이런 제 해석들이 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게 김기현 의원도 그렇고 윤상현 의원도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얘기를 좀 들어보고 제가 드릴까? 예, 두 사람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사퇴서의 수리도 아니고 심지어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은 대사 자리까지도 해임이라고 하는 결정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해임한 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다. 예. 결국은 자기가 못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주변 참모들의 어떤 왜곡된 선입관이나 조언을 갖고 잘못했다. 결국 주변 상황을 잘못 판단하는 지도자로 비하한격이 돼버렸죠. 그러니까요. 지금 윤상현 의원은 저렇게 이제 해석을 하신 거예요. 나경원 전 의원이 반윤이 아니라고 본인은 주장했지만 대통령을 굉장히 비하시켰다는 거예요. 간신배들의 그 얄팍한 왜곡된 정보 보고에 그냥 농락당하는 참 무능하고 뭐 벌거벗은 임금님 정도로 오해될 수 있는 그 반윤은 아니다. 대통령이 UAE 가서 300억 불 투자한 거 가슴이 벅차오른다 해놓고 대통령을 거의 그냥 벌거벗은 임금님 수준으로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저게 의도를 한 건지 아니면 본인이 좀 실수를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명백한 잘못이죠. 그러니까 반윤이다 친윤이다 뭐 출마를 하네 마네 하고는 전혀 무관한 문제예요. 무관한 문제인데 그 대통령의 뜻을요. 이 권력 이제 정치인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게 이 대통령 또는 뭐 자기의 보스의 뜻을 자기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해석권을 잘못 해석하면요. 큰일 납니다. 근데 나경원 전 의원이요. 대통령의 뜻을 굉장히 자기 그 무슨 그 잣대에 맞춰서 이렇게 해석했는데 대통령의 본의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대통령을 거의 그런 비하, 대통령에 대한 모욕, 그런 간신배 몇 명에 둘러싸여 가지고 그릇된 판단을 내리는 지도자 이렇게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요. 대통령이 그 용산 대통령실에 뭐 몇몇 수석이네 뭐네 이런 사람들의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굉장히 폭넓은 사람들하고 일상적으로도 소통을 합니다. 그다음에 나경원 전 의원하고는요. 대학 같은 과 3년 선후배 관계이기 때문에 둘 다 대통령도 알고 나경원 부부를 아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로부터도 또 여러 가지 판단과 조언을 듣고 그래서 다 종합적으로 내린 결정인데 몇몇 간신배에 농락당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그려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나경원의 자폭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대목에서 홍준표 대구시장, 요즘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시정뿐만 아니라 여기 나라 전체 국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오늘 했어요. 부부가 좋은 의미로 부창부수가 아닌 출세와 욕망하고자 부창부수하면 곤란하다. 자중을 부창부수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부창부수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남편과 아내가 뭐 서로 잘 짝꿍이 잘 된다, 궁합이 잘 맞는다 이런 의미인데 아마 최근 정치권에서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우 부장판사의 대법관 소리 돌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이런 것들 자체가 쌍으로 부부가 쌍으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아마 홍 시장은 비판한 것 같습니다. 이 대목에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행동이 말이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그 대목이 저는 역으로 윤 대통령이 왜 나경원 의원에게 이렇게까지 강한 분노 내지는 질책
정말 이유가 뭘까? 그게 아직도 저는 풀리지 않아요. 단순히 여태까지 저출산 쭉 신조 의원께서 얘기했는데 비하했잖아요, 대통령. 아니 이렇게 그거는 좀 일이 벌어진 이유고 예. 처음에 처음에 촉발된 처음 출발.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 예. 자격으로 기자들과 뭐 만나서 신년 간담회에 이런 식의 헝가리식 해법도 예.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였잖아요. 그게 그렇게까지 사회수석이 나서서 반박하고 그다음에 고위 관계자라는 익명의 예. 관계자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적절한 언행을 방치할 수 없다라고 예. 짓밟아버리고 그리고 저는 그 이후에 아까 그 대통령이 마치 벌거벗은 뭐처럼 그렇게 간주되도록 비난했다고 그랬잖아요. 어저께 오후에 김대기 비서실장 명의로 기자들에게 뿌려진 자료에 보면 나경원 의원이 어떻게 처신을 하고 다녔는지 대통령이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예. 그걸 나 의원이 더 잘할 것이다 라는 식의 얘기를 어제 했어요. 예. 저는 그게 정말 이례적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대통령 대신해서 비서실장이 이런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강한 예. 입장을 내놓는 거 이건 정말 이례적이다. 저거는 김대기 실장이 독자적 판단으로 내지는 않았어요. 그건 대통령의 뜻이라고 대통령이 예, 새벽에 보고를 받고 비서실장을 시켜서 저 입장문이 나왔어요. 대통령의 뜻이라고 예.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나경원 의원이 아무리 나는 반윤이 아니라고 외쳐본들 예. 지금 나경원 의원은 반윤으로 갈 수밖에 없게 지금 벼랑 끝에서 완전히 밑으로 밀어버리는 형국이 되고 있다고 예.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제 초두에 여론조사 얘기를 앵커가 인용을 예. 했잖아요. 이번에 김기현 의원이 나경원 의원을 이겼다고 나오는 몇 가지 여론조사에는 큰 함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처음에 나왔던 리얼미터가 물꼬를 텄죠. 그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불과 3.4%였어요. 그다음에 오늘 발표되는 예, 예. 지금 나옵니다. 예. 국민 리서치 그룹과 예. 에이스 리서치. 제가 아까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예. 이건 응답률이 1.2%예요. 여권 지지층임에도 불구하고. 예. 예. 그러니까 표본을 추출해서 응답률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조사 방식도 돼 있잖아요. 대부분 무선 ARS가 대부분이에요. 이 국민 리서치 그룹은 100% 무선 리서치였더라고요. 예. 리얼미터는 97% 무선 예. ARS, 3% 유선 ARS. 자, 3.4%의 응답률과 1.2%의 응답률을 가진 여론조사는 우리 언론이나 이걸 이렇게 덥석덥석 받아서 보도를 예. 하지 미국 언론은 2016년 트럼프의 등장 이후로 헛발질을 세게 했다는 자성 이후에 6% 미만의 응답률은 아예 유의미성이 없다고 알겠습니다. 간주를 하지 않습니다. 저 이거 지지율을 이제 없애버리세요. 그런 점에서 예. 이런 여론조사가 한번 나오고 나면 예. 그 다음에 여론조사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 이미 좋은 지적이십니다. 물꼬를 돌려버렸기 때문에 저 여론조사를 계속해서 인용을 한다는 거는 정말로 흐름을 우리가 정확히 전달하는데 예. 자칫 잘못하면 오류를 우리가 제공할 수도 있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는 근데 윤경호 의원님 말씀이 전체적으로 방향이 맞는데 여론조사의 함정 뭐 이런 걸 지금 지적하신 예. 거잖아요. 그러나 저는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요. 응답률 6% 이상 나오면 조사 안 나옵니다. 6% 넘는 조사는 넘는 조사가 없을 거다. 나오기 어렵습니다. 왜요? 그만큼 응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ALS 조사는. 예. 그다음에 거기다가 국민의힘 지지층만 또 골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한계를 안고 있다. 근데 이것을 무비판적으로 언론에 보도하고 플레이하는 이 정치권의 행태 이걸 저는 비판하고 있다고 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론조사 속에서 그나마 유의미한 것은 그 의도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김기현 현 의원이죠. 김기현 후보의 지지율이 소폭이지만 예. 윤심을 등에 업고 어느 정도 꿈틀거리고 있어 보이는 건 맞아 보인다. 이 흐름과 추세를 우리는 보는 것이지 예. 그 대표 가능성이라든지 1이냐 2이냐 이 가능성은 저는 대단히 낮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 가운데 김기현 지금 뭐 의미가 없다. 의미를 둬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김기현 의원이 굉장히 좀 선전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김기현 의원을 상대로 나머지 다른 후보들은 그렇다면 합종 연행을 할 것인가? 앞서 윤상현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 비판한 걸 우리가 들었는데
윤상현 의원은 또 윤핵관도 막 그렇게 비판해요. 그래서 이분은 도대체 어느 쪽에 서 계신 건가 이런 헷갈리는 태도를 좀 보이기도 합니다. 안철수 의원의 출정식도 좀 있습니다. 예, 그런 얘기까지 좀 다 버무려서 자, 김기현 의원, 윤핵관이 밀고 있는 김기현 의원을 상대로 안철수, 나경원 그리고 유승민 여기에 지금 사라졌던 이준석 전 대표까지 등장해서 김기현 의원을 비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합종 연획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구도상? 일단 비판이라는 공통 분모는 있는데요. 예. 그분들은 사실은 섞이기가 어려운 물과 기름 같은 관계입니다. 나윤, 안이. 네. 그래서 예. 모르겠어요. 이제 국민의힘의 정치인들 사이에서 그렇게 보여지는 건데 어차피 이게 지금 당원 투표이기 예.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 뭐 중요한 득표를 갖고 계신 분들의 표가 어디로든 흘러가겠죠. 그러니까 그 방향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저 네 분이 합쳐져서 하나의 단일된 표로 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나경원 의원이 높은 지지율이 뚝 떨어졌을 때 그 떨어진 나경원 의원이 갖고 있던 그 지지율은 김기현 의원한테 더 많이 간 것 같죠?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은 거의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제 제가 하나만 ARS 여론조사 중에서요 응답률이 제가 6% 이상 나온 걸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ARS는 다 빼야 돼요, 아예. 그 우리 저기 ARS로 오면요 거의 사람들이 안 받아요. 응답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6% 이상 나온 조사 결과 제가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래야 된다고 보고요. 근데 나경원 전 의원이 처음에 하여간 1위가 나왔다가 지금 2위로 빠지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다라고 보거든요. 아니 국민의힘 지지층은 대통령의 성공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경원 의원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뭔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대중적 지명도도 있고 뭐 이렇게 알고 그런 게 이제 반영된 게 이제까지 1위 하는 여론조사였는데 보니까 대통령실은 왜 자꾸만 저렇게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갈등을 유발시키고 뭐 하지? 아니네. 나경원 전 의원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이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주변에서 많이 느끼거든요. 나경원 다시 봤다. 이런 얘기들이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당원들 사이에서 굉장히 제가 요새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여론조사 혹시라도 오면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나경원 의원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김대기 실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말을 곱씹어 볼 수밖에 없는데 정확한 진상을 파악해서 대통령이 내린 결정이다. 본인이 왜 무엇을 잘못했는지 본인 스스로가 잘 알 것이다. 이런 말이 김대기 실장의 메시지이고요. 홍 시장도 뭐 건물 투기 얘기도 좀 했습니다. 도대체 나경원 전 의원에게 무슨 하자가 있었길래 청문회 대상이 되는 장관은 못하고 장관급인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을 했을까? 뭐 건물 투기는 또 뭔가 최근에 뭐 여기 중구 신당동에 건물을 사고 팔았다 뭐 이런 얘기도 찌라시성처럼 도는데 사실인지 그건 확인이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맞는데. 그거는 뭐 지금은 공식적으로 확인되기가 좀 힘들고요. 근데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장관직을 희망을 했고 몇몇 장관해서 인사검증에 들어간 것도 팩트고 그런데 하여간 청문회까지 가질 않았어요. 그럼 왜 안 갔는가? 그래서 이제 홍준표 시장이 얘기한 건물 투기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 그렇게 된 거 아니냐. 뭐 그런 건데 뭐 지금은 그게 뭐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그러면 나경원 전 의원은 어떤 선택을 할까? 이게 사실은 가장 궁금하잖아요. 전당대회에 나올까? 아니면 여기서 그냥 접을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겉으로는 계속 나간다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번에 말하자면 이제 뭐 밑에 사람들이 왜곡해서 뭐 대통령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 자체가 나경원이 대표감이 아니네, 정무적 판단이 없네, 대통령을 바보로 만드는 그런 일을 스슴치 않네, 이런 것을 줬기 때문에 앞에 하고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봅니다. 못 나온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면에서 잠고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어쨌든 뭐 홍준표 시장이나 다른 분들을 통해서 자기 개인 비리 문제, 자기 욕망의 문제까지 선을 넘는 발언이 나오고 있어. 갈수록 그런다면 대통령이 빨리 돌아오고 난 다음에 정리해서 나갈 수도 있는데 너무 늦어요. 알겠습니다. 설 지나서 들어오시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오는 데는 조금 더 멀어질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 나경원 전 의원의 정치 인생은 여기서 끝입니까? 아무도 말씀을 못 하시네요. 혹시 그동안 예. 나경원 의원에 대한 평가가요. 뭐 이를테면 뭐 보수 여전사 예. 이런 평가도 있었지만 권력 주변을 맴도는 뭔가 겹불 정치라 하잖아 우리가. 예. 거기에 너무 익숙한 사람 아니었느냐 이런 평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는 굉장히 집단적인 린치를 당하는 예.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거냐. 정치 생명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속에서 저는 본인이 지금 선택의 기로에 예. 서 있는 건 분명히 보입니다. 사면초가 백척간도 그런 표현이 딱 맞는 형국이군요.